반갑습니다. 예.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호소리가 있을까 검색하다가 이런 기사가 있길래요. 가정의학과에 요즘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잘 짚어준 것 같아서 예, 지금 그 노인 의료가 지금 우리나라 보건 문제 지금 제일 화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학과 학회 차원에서 뭐 수년 전부터 이렇게 노인 주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이걸 주치 제도를 좀 제도적으로 좀 정착화시키자 이러는 이제 원년으로 삼고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근데 가정의학과가 왜 뭐 주치, 노인 주치 혹은 주치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우리 가정의학과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환자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환자들을 이제 우리가 진료를 해야 되는데, 여태는 주로 질병을 장기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았죠. 이걸 해결하고자 사실 가정의학과가 생겼고, 그 수련원이 다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은 사람들이 주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질병들을 가정의학과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수련을 받고 진료를 보고 있죠.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주로 보는 건강 문제들입니다. 그 뭐 1번부터 쭉 순서대로입니다. 그야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병률이 뭐 30%, 뭐 15%, 20%다 그 정도 되죠. 그래서 흔한 질병들을 거의 다 포괄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뭐 하는 의사냐, 이걸 좀 정의를 하자면 그냥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넓게 보고 깊이 보면 제일 좋겠지만 어디다가 좀 더 이제 포커스를 주느냐의 문제인데, 가정의학과 의사는 그야말로 좀 넓게 보는 그런 의사다, 이렇게 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병원 이제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구성원들은 이제 교수가 3분이 계시고요. 제가 과장을 맡고 있고, 우리 김원자 교수님이 건강정신센터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현기 교수님이 의국장을 맡고 있고, 우리 전공의 수련, 그리고 이제 울산의대 학생들 그 실습 나오면 실습 교육 지도를 담당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해외 연수를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요. 그다음 전담 교수가 4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다 이제 저희 병원 출신들의 전문의 선생님들이고, 주로 하시는 일은 건강정신센터에서 일어나는 그 검진 결과를 판정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위내시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진료 일부를 이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다른 병원 말고 우리 울산대 병원의 가정의학과만 좀 특별하게 뭐가 좀 다른 차별성이 있는 게 뭐가 있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만 클리닉을 주로 이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외래 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수술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외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수술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일단 스크리닝을 하고, 이게 수술이 적합한 사람인지 판정을 하고, 필요하면 의뢰를 하고, 여기까지 수술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분들을 거의 뭐 1년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팔로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예로 이제 외래에 그 비만 환자들이 많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정형외과에 가면 비만 환자들이 많죠. 체중을 조절해야 되니까 이분들. 그다음 신경과는 그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비만 생긴 사람들 팔로우를 한다든지, 뭐 종양내과,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 비만하면은 수술한 다음에 그 리커가 많이 생기니까 그분들이 저희 과로 의뢰이 되어 오면 그분들의 이제 체중 조절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산부인과는 불임 그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을 맡아서 팔로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연 클리닉도 뭐 이렇고요. 주로 외래 베이스에서 진료를 보고 있고 직접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의료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심장내과, 뭐 중풍 왔고, 뭐 MI가 있고 이런 분들, 캔서 있고 이런 분들 담배 못 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항암 치료 전후 혹은 수술 전후에 이제 저희 과로 의료가 되면은 저희가 외래에서 혹은 병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새로 시작한 게 이제 암 경험자 클리닉인데, 그 암 환자들이 원체 많으니까 암 치료를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그 암 수술 자체에 대한 거는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지만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이분들을 보아서 보는 이제 그런 그 암 경험자 클리닉이라고 요즘 그 가정의학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과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주로 그 갑상선 암 환자들 5년 이상 된 사람들을 저희들 와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말씀드릴게요. 이제 크게 울산대학병원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또 학회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뭐 가정의학과 원체 범위가 넓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요. 저희 이제 전공의들이 연차당 2명인데 현재는 전공의가 없습니다. 그 1년차, 2년차, 3년차가 이렇게 있고요. 아시다시피 파견이 많죠. 그래서 1년차 때는 거의 뭐 10달 정도, 2년차가 한 반 정도, 3년차는 한 2, 3개월. 그래서 반대죠. 그죠? 1년차는 가정의학과가 2-3달, 2년차는 또 한 반, 3년차는 거의 가정의학과가 있고요. 그래서 1년차 때는 주로 이제 메이저과를 중심으로 해서 파견을 갑니다. 가셔서 주로 이제 주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과 프로퍼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2년차부터는 역시 일부 과가 그 주치과가 있고 주치를 맡지 않는 과들이 또 일부 있고요.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가정의학과 외래의 진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종합검진한 사람들 결과 상담이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차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외래에서 보내게 되죠. 외래 환자, 자기 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년차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한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를 이제 자기가 주치 역할을 하면서 외래에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길게는 2년까지 한 환자의 어떤 그 병의 경과를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가 많이 되는 거죠. 가정의학 학회 차원의 이제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원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특히나 이제 노인의학이나 호스피스 같은 것들은 뭐 가정의학이 아주 핵심인데 저 부분을 각 병원마다 다 수료를 시킬 환경이 되질 않아가지고 근데 중요하고 해서 저건 학회 차원에서 필수 학점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대한민국 학회들이 다 봄, 가을로 1년에 2번씩 학회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이 다 오게 만들어서 1년에 2번씩이니까 3년 동안 6번입니다. 6번 동안 저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수업을 다 듣고 학점을 다 땁니다. 그래야지 전공이 그 수료의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 전문의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전공이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노인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쌓이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암 경험자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회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잠깐 보면 마침 또 다음 주 말이 저희 학회입니다. 가정의학 학회라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몇 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노인의학에 대한 거, 뭐 호스피스에 대한 거, 암 경험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복부 초음파 워크숍 같은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워크숍하고 세미나하고 차이 나는 게 워크숍은 옆에서 이제 손 직접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시술 같은 것들은 직접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모의 환자든 간에 이렇게 실습을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그 학회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빈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공의 업무는 이제 가정의학과 있을 때 그리고 파견 갔을 때하고 크게 달라지겠죠. 정리가 되시겠지만은 이미
1년차, 2년차, 3년차가 조금 다릅니다. 1년차는 거의 이제 파견을 가 있고, 가정의학과에는 한 2달, 석 달 길어봤자 2달 아니면 석 달이니까 거의 컨퍼런스 준비입니다. 거의 공부해서 발표하고, 이게 이제 한 2-3달 정도의 일정이고요. 2년차 중부터는 이제 외래 진료가 시작되고 종합검진 결과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마치고 나서 이제 차트 오디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 병동 환자들 회진 도는 거하고 거의 개념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래 내가 오늘 한 20-30명 정도 외래 환자를 봤으면 그 차트를 다 이제 그 컨퍼런스 룸에서 그때 그 달에 그 가정의학과 스케줄에 있는 다른 연차 전공의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거의 도제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제일 산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환자 보는 게 좀 심독찮으면 숙제도 나가고 좀 꾸중도 듣고 그렇습니다. 파견을 가게 되면 파견과 전공의하고 같은 업무를 하게 된. 아무래도 조금 익숙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당직 숫자는 조금 적고 그리고 좀 중환보다는 약간 덜 중환 환자를 맞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가정의학과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의 수련 환경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수련 프로그램이 교육 중심이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병원에 환자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료 중심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병원에서 협조를 해서 이제 교육 중심의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애를 쓰고 있고 특히 저희 병원에 이제 가정의학과 외래 환자들 수도 많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 수련의 이제 그 기본이 외래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육 수련의 수준이 높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견을 가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저희 병원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인턴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이 규모가 아주 수련받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그 병원이라고 그 병원의 규모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파견 가서 배울 게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십니다. 여러분들 다른 병원에서 가본 적이 없어서 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이제 파견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쪽 교수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주시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교육 퀄리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교수님들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심지어는 중신도 해주시고. 그래서 결혼한 전공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에는 또 일부러 자기과 내 새끼도 아닌데도 파견 왔던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서 결혼식에도 참가를 해주시고 그래서 교수님들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수련은 오죽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주시는데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한 건강정신센터가 이제 병원마다 거의 다 있지만 이걸 주관하는 과들이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정의학과 사는 과 병원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예방의학과에서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 산업의학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에서 모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 다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인발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그 프로그램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과 상담하고 팔로우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위내시경 부분인데 저들 그 건강정신센터에 일어나는 위내시경의 거의 한 반 정도는 우리 소화기내과 전담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위하고 대장을 다 맡아서 하시고 위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우리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위내시경 수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두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학과 학회에 가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급여 부분이 좀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작년 기준에 좀 이렇게 자료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략
그 추정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하지만 뒤에 이제 정착 지원금, 특별 지원금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씩 해마다 좀 달라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 아마 시행을 해봐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여 수준은 지금도 아마도 대한민국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이 있으면 바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네요. 다음 진로 문제인데 뭐 가정의학과의 특성상 개원이 많습니다. 저희들 97년부터 전공이 뽑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50 몇 명이 지금 졸업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개업을 해가 있습니다. 형태는 이제 가정의학과 형태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나 비만이나 피부 이쪽으로 이제 저는 좀 마음에 많이 안 들지만 저쪽으로 또 해서 개업해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지역은 아무래도 울산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 뭐 부산, 대구, 전국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봉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병원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병원에 주로 봉직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개업하기 전에 그런 거 아시죠? 왜 개원이 부원장 역할로 이렇게 몇 년 있다가 개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 병원에 또 우리 건강증진센터하고 입원의학과 선생님들, 우리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입니다. 예. 뭐 저희 출신은 아니지만 요즘 좀 유명한 가정의학과 출신 선생님들입니다. 예, 이분도 가정의학과 선생님이고 저분도 가정의학과 선생님이고 지금 국회의원 두 사람이 의사인데 둘 다 우리 가정의학과 선생님입니다. 물론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다 여자분이네요. 그 남자분도 한 분 계신데 이분도 유명한데 혹시 아십니까? 건강식품 이런 거 좀 제발 먹지 말라고 주로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꼭 가정의학과를 뭐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라도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로 산 지가 만 29년째 접어드는데 제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정의학과 의사로 사니까 역할도 잘하고 개인의 만족감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보시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과는 다 좋습니다. 그 과에 다 존재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 과가 있는 거죠. 다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 특징하고 저 과의 특징하고 얼마나 맞느냐, 이게 여러 가지 그 판단하는 데 가장 큰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긴 했지만 저희들 전성기 때는 여러분들 그 인트레이닝 이그잼이라고 전공의들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1년차 1등을 저희 병원에서 했고, 저희 병원 1년차가 1등을 했고 2년차 3년차 전체,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를 울산대 병원 전공의들이 다 휩쓸었습니다. 전체 1등까지. 그러니까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여러분들 가정의학과를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정의학과 수료를 위해서 울산대학교 병원은 굉장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담당을 맡게 된 지 한 3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작년에 영상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말이 얼마나 많이 지켜졌는지 지난 1년을 이제 돌이켜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이 찍는 동영상을 우리 원내 선생님들도 보시지만 외부에서도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제 실명을 이제 얘기하고 얼굴도 까고 유튜브에 박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내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얼마나 실제와 같는지, 그리고 또 더 강화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과는 저는 그리고 교육 담당을 맡기 전에는 원래 저희 내과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 저도 주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과 교육 담당 스텝이 되고 나서는 저희 병원에 온 모든 인턴 선생님들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과에 관심 있는, 메디칼 계열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오늘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저나 우리 내과 전공의 선생님도 컨택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병원에서 본인이 뜻한 과, 본인이 생각한 바를 말이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울산대병원 내과는 아래와 같은 수련 교육 목표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만든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공의 교육을 어떤 가치를 두고 이제 교육을 하겠는가,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한 3년 전에 많은 토론을 위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료와 의사소통, 상호 존중, 환자 중심의 결정을 하자, 이런 핵심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바이탈과에 흔히 말하는 뽕이라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기업병원인 우리 병원이 얼마나 내실 있게 수련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외부의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안 발표 3개월에 한 번, 아마 인턴 선생님들 중에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매주 MGR 또는 스텝 렉처를 통해서 강의 형식의 수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많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 신안 발표를 맨 앞에 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때 블러그 강의를 배우시고 이제 국시를 보시죠. 임상 표현형, 저희 여러분들 아마 시험을 치신 기록이 새록새록 할 것입니다. 환자들은 어떤 병, 저희 같으면 AKI, CKD, 이마에 이제 써서 오지 않죠. 우리는 환자의 증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클리니컬 리즈닝을 통해서 환자에게 접근하는 문제 중심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근거 중심으로 익히는 것이 POMR이 되겠고, 그것이 학생 때 그리고 국시 그리고 전문의 시험, 이런 것들에 연계되는 과정이겠고요. 그 과정에 전공의로서 배워야 될 부분을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MGR 스텝 렉처 마찬가지고요. 각 분과별 스케줄을 월별 평균 1회 정도 컨퍼런스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질환 역량 집중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과외식으로 이렇게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를 나눠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런 코스를 신청을 해서 임상 표현형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담당 교수와 지도 전공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 쿼터마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요. 술기 교육, 월 2, 3회 내시경 애니 교육, 주로 1년차 때는 애니를 다루고 2, 3년차 때 환자를 다루게 되고요. 심장내과 분과 때마다 심장초음파 술기 교육, 3년차 내시경, 심장초음파 집중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시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희 내과 트레이닝은 대한내과학회의 내과 지도감독 보고서로서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는 우수 교육 사례로 실사를 받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는 아직은 비공식적이지만 저희 내과 TO는 향후 줄진 않고 더 늘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회 차원의 학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이거는 각 과마다 차이 없이 우리 병원의 지원인데, 저희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과 내규를 업데이트하고 내과 의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자체에서 이제 마련한 기금이고요. 그래서 대한내과학회 지도감독 보고서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의 내과학회며 해외학회 참가 여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의 더 강화된 기준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이제 좀 고쳐주고 만들어준 슬라이드입니다. 입원 환자 수상 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원 환자를 몇 명 보고 그 몇 명 보는지를 내과학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실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해도 주치 선생님들이랑 얘기해보고 우리 내과 CNS 선생님들의 규모,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20명 이내에 입원 환자 수상 환제를 실시하고요. 집중 코스를 운영하고 앞서 말씀드린 체계적인 교육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학회에 확인받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학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울산 지역 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중증도 높은 환자, 다양한 환자 케이스 교육을 할 수 있는 수련 환경, 그리고 철저한 전공의 특별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는 수련 환경 계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과에서는
매달 초 여러분들도 넣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수련 시간을 계측해서 절대적으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훌륭한 내과 의사가 되고 싶은데 집에는 일찍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정말 훌륭하고 멋진 TV에 나오는 바이탈 의사가 되고 싶으나 너무 피곤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대병원 내과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출근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수련 프로그램에 충실히만 임한다면 저녁에 퇴근하고 3년이 지났을 때 훌륭한 내과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상의 가능한 교수님과 상급연차, 수평적 의국 분위기, 매월 2월 2회 의국회의를 통해서 전공의 불만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병원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이제 인턴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저희 병원이 이제 기업 병원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 의국 분위기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적은 당직 횟수와 높은 급여, 느낌표 3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나 이제 적어 보고 싶었으나 저희가 이제 요게 이제 박제가 돼서 적지는 못했는데 여러 위년차 선생님들과 또 구체적인 근무 조건을 제가 또 외부에 볼 수 있도록 메디게이트 등에는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전국 최고 수준의 급여와 당직 횟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6, 7회 당직수 고정, 그리고 토일 연오프의 투오프를 보장하고 있고 월인의 주말 투오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직표 타이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밑돌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의 특히나 전연차들의 투오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월 1회 연차별 당직 업무날을 보장하고 휴가는 5일씩 2회 이상 보장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과가 이제 많은 병원에서 다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주는 휴가랑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는 휴가가 좀 다르다는 저희 내부적인 평가가 있어서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2년차들은 5일씩 3회 휴가, 그러니까 1년치 스케줄을 짤 때 애초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달라고 저희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5일이니까 투오프를 생각을 하면 최대 9일이고 7일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2년차는 3번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스케줄을 짜 놓았습니다. 연차별 개별 의국을 사용하고 있고요. 수련에 필요한 서적 및 간식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지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매년 내과학회에 실사 받고 있고 저희 병원의 이러한 당직실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복지는 매년 같이 전공의 선생님들과 더 오그멘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인턴 생활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내과 전공의 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데요. 내과의 생각이 있다면 저희 울산대병원 내과는 전국 최고의 수련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거기 최고의 수련 환경이란 말에는 적절한 로딩과 확실한 휴가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봉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김성철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처럼 인턴 때 소아외과를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인턴 생활 도중에 둘러보니까 비뇨기과가 술기도 재밌고 학문적으로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턴 때 비뇨기과로 돌렸고요. 지금 생각해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다시 하라면 저는 다시 비뇨기과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이게 테슬라 주가 그래프거든요. 저는 이게 저희 비뇨기과 주가 그래프하고 똑같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저희는 정원을 다 채웠어요. 그 말은 이제 드디어 비뇨기과는 이제 타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트렌드를 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비뇨기과는 여러분들 이런 신문물에 받아들이는 거에서 가장 빠른 과 중에 하나가 비뇨기과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는 종양, 로봇이죠. 로봇 수술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게 비뇨기과고요. 그래서 로봇 센터가 새로 개설된 모든 병원에서 로봇 센터장은 비뇨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마이너과에서 이런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비뇨기과는 이런 트렌드를 빨리 타고 가는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종합병원, 개원병원에서는 결석 수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내시경의 발달과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원이들 이나 아니면 보통 종합병원에서 이 결석 수술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보통 원장님들이 비뇨기과 선생님들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요. 다 이겁니다, 선생님들. 돈이에요, 돈. 로봇 수술, 그래서 로봇 수술 많이 하는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서울에 있는 빅5에서는 수입 랭킹 1, 2, 3, 4, 5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개원이들 같은 경우에도 결석 수술에서 돈 잘 버니까 원장님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비보험 수술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들 여자분들 얼굴에 성형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얼굴에만 하나요? 가슴에도 성형수술 하죠. 남자는요? 남자도 성형수술 하잖아요. 실제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많이 하게 되고 그것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만좁은 고추만 만 개래요. 자, 이분도 실제로 강남에서 저 1년 후배인데 강남에서 개원을 해서 큰 빌딩을 세울 정도로 비보험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여러분들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은 정말 그 해 트렌드만 따라가는데 올해 벌써 의정부에서는 벌써 과추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비뇨기과는 트렌드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트렌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2008년도에는 벌써 110명씩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2013년도부터는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50명 정원으로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미달이 나기 시작하고요. 어느 해에는 20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 보면 전문의 개수가 명수가 필요한 명수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500명, 내년엔 600명, 700명까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는 이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비뇨기과 전문의는 이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몸값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왜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런 수요가 많은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비뇨기과 의사들은요, 성기하고 고환만 보는 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립선 있죠? 방광 있죠? 요관하고 신장도 있습니다. 남자만 보나요? 아니요. 요것만 싹 지우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다 보는데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옛날에는 이 두 분의 여자 선생님들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제가 올해 신임 전공의 교육을 가보니 30%가량이 여자 선생님들이에요. 이제 여자 비뇨기과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가 드는 고령화,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점점점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지만 이 의료비 지출에서 많은 부분은 비뇨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비뇨기암이 증가됩니다. 진짜일까요? 볼까요? 작년에 발표된 건데요. 전립선암 4등, 대장암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마 내년 되면 뒤엎을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립선암 1등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비뇨기과 의사를 함부로 안 뽑아준다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7등 신장암, 9등 방광암. 그러니까 비뇨기과암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랭킹 4등, 7등, 9등으로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뇨장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소변 보기 힘들어져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배뇨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 70대, 80대 환자들은요, 거의 70에서 80% 배뇨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저희 환자란 말이죠. 세 번째, 성기능 장애.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성기능 장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사회일수록 비뇨기과 의사들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술. 나 수술하기 싫은데 교수님 어떻게 하죠? 저는 비뇨기과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비뇨기과는요, 수술과 내과적인 부분과 외과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과를 들자면 이비인후과가 있겠죠. 이비인후과도 역시 내과적인 부분과 외과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비뇨기과도 역시 내과적인 부분과 외과적인 부분이 같이 공존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수술을 할 줄 모른다고 비뇨기과 의사가 못 되는 건 아니니까요. 수술을 싫다고 비뇨기과를 안 온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울산대학교 비뇨기과 탈만할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걸 물어볼 때 항상 이걸 물어봐요. 넌 뭐 하고 싶은데? 저 대학
병원의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비뇨기과 하셔야 돼요. 지금 전국에 지금 비뇨기과 교수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비뇨기과 교수할 때는 교수님 저 비뇨기과 스텝 하고 싶습니다라고 빌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저희 윤재영 교수만 하더라도 저희가 윤재영 교수님 교수해 주십시오라고 빌었고요. 논문 저희가 다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교수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교수가 되려면 여러분들 박사학위가 필요한데 저희 병원은 전국에 몇 안 되는 비뇨의학과에서 실험을 해서 논문을 내는 과 병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종합병원 과장 하는 데서 결석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과 돌아본 사람 알겠지만 저보다 더 저희 펠로우 선생님, 레전드 선생님이 결석수를 더 잘합니다. 저희 펠로우 선생님 이름이 최종석이거든. 파이널 스톤이라고. 스톤 수술 잘해요. 개원이 하려면 결석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한 그 비보험 수술 잘해야 되거든요. 전국에 남성 비뇨기과 의사가 몇 명 없는데 저희 병원에 문기원 교수님 계시잖아요. 배울 수 있고요. 결석 당연히 배울 수 있고. 개원이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과 중에 하나입니다. 전공의가 힘들까요, 여러분들? 저희 때는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들 때는 사실 힘들 일이 이제 거의 없죠. 전공의 80시간 때문에. 당직, 저는 사실 옛날에 당직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공의가 점점 없어지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당직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4년차 선생님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당직 써라 했더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콜은 별로 없는데 돈은 많으니까 교수님 저는 풀로 당직 쓰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풀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제시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당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로딩. 로딩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교수 1인당 PA 1명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로딩에 있어서 문제는 없고요. 교육. 앞에서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스텝 렉처가 있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트레이닝 시험 작년 1등이 저희 병원에서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병원 출신들은 결석 수술에 있어서는 정말 도가 트여 있을 정도로 수술을 하는 건 정말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논문 저희 1년에 5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의 졸업하는 데 있어서 논문 한 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설마 배고플까 걱정되세요? 저희 외국에 의료 카드가 있습니다. 갔다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병원 레지던트는 인턴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폐회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카드 써야 되기 때문에 절대 배고플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뇨약과 이제는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울산대학교 비뇨약과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조교수 정나영입니다. 앞서 교수님 두 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셔서 좀 부담이 되네요. 저는 유경돈 교수님하고 다르게 이게 박제되는 영상이라 일단 마스크를 좀 쓰고 할 예정이고요. 오늘 화장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신경외과 사진은 거창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당연히 부담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이제 트레이닝 시스템 보면 신나게 의과대학 좀 다니다가 멍하게 1년 인턴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지. 4년 혹은 3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편한 과를 간다 해도 결국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은 또 다른 상황이 될 거고요. 결국 선생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와 있으실 텐데 여러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정보를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도에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근데 저도 이제 보드를 따고 꽤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난 상황에서 이제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든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오시지 않도록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경외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를 아우르는 대부분의 질환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세부 전문 분야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또 다른 세부 분야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신경 중환자나
혹은 이제 신경과학 분야 쪽으로 또 빠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제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파트입니다. 결국 이런 신경과 관련된 질환의 메디컬 트리트먼트와 추가로 이제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같이 담당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수련 후에 선택지는 뭐 저처럼 이렇게 대학병원의 스텝으로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는 세부 분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뭐 다양한 디지즈를 본다기보다는 제가 전문화하는데 이제 포커싱을 해서 하는 경우로 이제 나아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종합병원의 뭐 과장을 하게 되죠. 이것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신경외과면 나가면 이제 혈관이나 척추 쪽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수술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뭐 선택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뭐 통증은 이제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이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신경외과 쪽에서 통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희 쪽에 이제 굳이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트레이닝 하는 기간에 직접 열어서 해부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통증 시술이나 이런 거를 배우는 습득도 굉장히 좀 빠르고 해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대처를 하거나 혹은 컴플리케이션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부분으로 뭐 개원을 하시거나 혹은 봉지기로 계시는 부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개원 자체에 대해서도 뭐 분야가 이제 혈관이나 척추가 주 메인이 되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통증도 하나의 주 메인 부분이 되고요. 본인이 어떤 어느 정도의 범위로 개원을 하시냐에 따라서 수술이나 비수술은 뭐 충분히 선택적으로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도 뭐 일반 어떤 제약회사나 이런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약회사직으로 가신 신경외과 보드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환자를 보고 이런 직업은 아니고 또 뭐 연구원처럼 들어가서 뭐 약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이제 관리자급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어떤 연구를 이제 책임하는 뭐 이런 일들을 주로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 어떤 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하나의 이제 임상 경험을 해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메리트로 작용을 합니다. 요건 하나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뭐 주요 파트가 이제 혈관 부분이고 뭐 인턴쌤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뭐 뇌출혈이나 혹은 뭐 혈관 기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뭐 그거에 따른 최근에는 이제 개두술뿐만 아니라 이런 혈관 내 수술, 비침습적, 채소 침습적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로컬 병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 뭐 이런 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종양이나 뭐 기타 분야가 있긴 한데 이 분야들은 사실은 이제 로컬에서 나가긴 좀 힘들겠지만 이제 대학 스텝에서 이제 머무르기에는 좋은 분야들로도 나눠져 있고요. 척추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뭐 정형외과랑 좀 겹치긴 하지만 특히 이제 신경 척추 종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이크로 서저리 테크닉이 훨씬 더 이제 트레이닝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역량을 저희가 키워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의 특성은 이제 외상센터가 좀 더 활발히 좀 돌아가고 있는 센터라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이제 트라우마의 경험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런 걸 이제 겪고 나갔을 때 이제 2차 병원급에서 내가 해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올라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신경외과의 뭐 막연한 어떤 이제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무조건 힘들다 하나죠. 사실 힘들었죠. 뭐 지금도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아주 열악하다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는 지금은 말씀을 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80시간 근무 시간 확립을 가장 먼저 한 곳이 전국적으로 신경외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 가장 빡센 과에서 가장 먼저 하자라고 시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응급수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지금 인력이 조금 더 많은 편이라 80시간 근무를 최대한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핸즈온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굉장히 지금 많이 드리고 있고 본인이 원하면 주말에 언제든 이제 학회나 이런 부분을 과비로 다 보조를 하면서 갔다 오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신경외과 이제 장내 아까 보니까 비뇨기과 교수님 어떤 표를 보여주시던데 비뇨기과 교수님 그 비뇨기과 바로 윗라인에 신경외과가 있었죠. 수요가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에 지금 전문의가 한 80명 정도 배출이 돼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의가 적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없어요. 산하 제한이 굉장히 좀 잘 된 과라서 전국적으로 어느 병원이든 수요가 충분히 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페이도 충분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후에도 계속하고 뭐 바쁘고 힘드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파트를 할 거고 어떤 파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바쁘게 사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QA를 따진다고 하면 전문의 이후에는 또 그에 맞춰서 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지금 병원은 지금 전문의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0분이 아까 말씀드린 신경외과의 모든 영역을 지금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분야들이 다 차이는 있지만 저희 신경외과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수술을 다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총 6명인데요.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좀 특별 티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이 조금 더 많아서 지금 연차당 한 2명 정도 뽑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서울의 주 메이저급 병원의 티오가 연차당 2명입니다.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 저희가 굉장히 인력이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화된 저희 전문 간호사들도 지금 연차들이 꽤 오래되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지금 각 파트별로 다 담당을 해주고 있어서 어떤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또 내년에 펠로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오실 분들이 계셔서 내년에도 충분한 인력으로 저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로딩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가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대병원의 신경외과의 어떤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수술 경험을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굉장히 좀 풍부한 편이에요. 그리고 보조 인력도 굉장히 뒷받침을 잘 하고 있고,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제 아산병원과 이제 연계가 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파견 교육을 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사실은 인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매주 한 3번 정도 컨퍼런스를 하죠. 사실 그 컨퍼런스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많고 이래서 사실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컨퍼런스 제외한 다른 컨퍼런스는 사실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사실 그 컨퍼런스 제외한 다른 날에 저희 주니어 스텝하고 전공의들끼리 뭐 북리딩을 하고 그냥 굉장히 좀 편하게 이렇게 하는 시간들도 있어서 그럴 때 정말 ABCD도 모르는 친구들을 데려놓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까지 이제 같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졸국 이후에도 사실 이제 신경외과 수술이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백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진짜 내가 어떤 로컬 나가서 어떤 수술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겁난다. 그러면 저희가 출동을 해드립니다. 출동을 해서 같이 좀 더 도와드리고 이런 백업도 충분히 해드리는 만큼 그렇게 교류를 잘 하고 있고요. 뭐 저희 전공의들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1년차 좀 지나면 애들이 통통해지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뭐 그리고 저희과 이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뭐 회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셨을 거고 나름 이제 잦은 어떤 모임과 이런 부분들이 싫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뭐 회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뭐 즐겁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의국을 거쳐서 여기를 왔는데 제가 경험해본 어떤 의국보다 여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거는 사실 저는 어디서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니까 여러 선생님들 뭐 이걸 뭐 방송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뭐 스태프한테 연락하라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여기 저희 4년차 치프 선생님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찍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올해는 조금 일찍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주시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병원에 오시면 당연히 좋지만 신경외과라는 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고 뭐 어려운 과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사람의 어떤 치료에 도움이 되고 또 재밌는 수술도 많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조교수로 있는 김현기라고 하고요. 저희 설명회 처음 참여하는데 이렇게 앞에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비뇨기과는 저는 순간 올라탈 뻔했습니다. 잠깐 이제 저희과 이제 많이 시간도 늦어졌고 좀 짧게 좀 컴다운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과에 들어오는 허들 중에 하나가 저희과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미지만 심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짧게 말해서 체외 진단에 관여된 일을 하면서 혈액은행 업무가 포함된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외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인체 유래물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를 말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질병 진단이나 치료 효과 판정 등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단검사의학과 홈페이지 가보시면 요 설명이 있고, 그리고 혈액은행은 저희가 조금 관습적으로 저희과 업무에 포함되면서 이제 혈액 수혈 관련 검사도 하고 있지만 이제 혈액 공급된 이제 업무, 그리고 이런 혈장 교환 및 치료적 혈구 성분 채집술, 또 요새는 이제 세포 치료 같은 것들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희과 업무 중에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유전 검사에 대한 이제 해석이 되겠고, 이걸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유전 상담에도 저희가 다학제 진료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유전 상담 클리닉을 따로 여는 병원들도 있어서 점점 더 이제 관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의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임상 의사들의 의사결정에도 저희가 예전에는 직접 진찰을 해가지고 이제 환자로부터 얻는 정보가 크게 영향을 많이 줬었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저희 체외 진단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다양해지고 이제 복잡해지면서 대표적으로 유전 검사들이 그렇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요구가 있고, 이것을 결국 이제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사들의 어떤 수급이나 또 어떤 대우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가 체계에 의해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저희과도 그거를 피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 산업의 성장이나 그 의학적인 요구도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세적인 거라서 그런 이제 수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변동이 있더라도 큰 흐름에서는 저희과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구적으로도 이제 저희 검사실에서 하는 그런 이제 검사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적인 것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험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가 어느 과 의사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초랑 이제 임상을 연결해주는 중개의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위치고, 실제로도 그런 분야에서 이제 활약을 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사실 환자 대면 진료가 주요 업무는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제 혈액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환자를 그래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든다고 하면은 뭐 유전 상담이라든지 이런 환자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또 나중에라도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체외 진단 시장의 이제 성장에 대한 이제 좀 근거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분자 진단 쪽이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과, 그러니까 울산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교수님, 이제 과장님을 포함해서 5명이 있고 전공의 선생님이 작년에 올해 한 분 들어와서 이제 1년차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과 이제 특징은 이제 임상병리사라고 하는 이제 직군을 아마 거의 이제 인턴 생활하시면서 마주칠 일은 별로 없으셨을 텐데 저희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직원들이 임상병리사 분들이고, 근데 이게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일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관리자로서의 위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반응을 평가하고 이런 것이 저희 이제 업무라는 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부대끼면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많지 않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외국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5명 교수들이 있고요. 여기 5명이 좀 중요한데 저희과 이제 분과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좀 이제 비슷한 이제 분과들을 이제 묶으면은 이런 식의 5가지로 청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5명 교수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각 분과적인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분과 세부 분과 전문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각 이런 이제 파트들에 대해서 그 수련을 받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다라는 점이 되겠고, 뭐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과 교수님들 다 각각 분야에서 좀 인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이 1년차 한수민 선생님이 계시고 뭐 저한테 아니더라도 이제 한수민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셔도 좋고요. 전공이 수련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고 기본적으로 파트 외 기본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진단혈액 파트 이렇게 임상미생물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좀 작은 병원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왜 진단혈액에서 하는 그 PB, 페리페럴 블러드에 대한 판독 업무를 이제 기본적으로 1년 내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파트 끝나면은 그쪽 업무는 마무리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전공의들 이제 스케줄 짜놓은 것도 물론 이제 전공의가 지금 1명이어서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올해 내년에 1년차가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파트는 다 어긋나게끔 기본적으로 짜여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상급연차 전공의 선생님하고도 좀 부대낄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케줄 조정이 용이하다. 전공의가 적어서. 그래서 울산대학교 병원 수련의 장점으로 이제 몇 가지 꼽아보면은 이런 이제 서울 지역 이외에 이제 골수 검사 시행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과 이제 혈액종양 쪽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골수 검사하는 게 꽤 건수가 많고 다양한 증례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부 파트 교수님들이 각각 교육적인 목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서울 아산병원하고도 이제 아침 컨퍼런스를 같이 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적으로도 아산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스텝 렉처 하는 거를 다 똑같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에 반면에 로딩 자체는 훨씬 적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업무 자체가 저희가 원래 전공의가 없다가 이제 1명 들어오게 됐고, 요게 또 기본적으로 이제 또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완전히 전공의 업무로 배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말인즉슨 업무 자체가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판독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도 이제 1차 프라이머리 작성하고 저희가 교육적인 피드백을 주고 이제 최종 컨펌은 스텝이 하는 형태고, 그거를 이제 전공의가 이제 전담해가지고 레포트 하는 것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업무 자체가 교육 중점적이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야간 주말 당직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수명이 깎이지 않고 전공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